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폐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죠. 천, 막대 등의 제거는 전 처리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전체 수처리 공정, 폐수 처리 쭉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전 처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폐수 내 부유물질 제거는 1차 처리에 해당한다. 1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침전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어떤 그런 방법,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 걷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처리가 되겠고, 2차 처리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 자, 우리가 보면 이제 포기조라든지 뭐 생물학적 반응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물해성 유기물 제거는 3차 처리에 해당한다. 3차 처리는 이제 고도 처리라고도 해요. 보통 이제 우리 고도 처리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뭐 총인 총질소 제거하는 어떤 시설들이 좀 우리 하수처리 공정 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가 3차 처리가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총인 총질소 뭐 이런 고도 산화 처리 AOP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3차 처리 고도 처리에 해당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도 생물학적 처리, 이 2차 처리 여기 통해서 생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이니까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겠죠. 2차 처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부유 미생물 해가지고 뭐 2차 처리 표준 활성 슬러지법 가장 많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나머지 뭐 장기 포기법, 산화구법, SB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BOD 제거, 일부의 어떤 질산화를 유도하면서 질소도 이제 뭐 좀 약간 제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착 미생물에서 접촉산화법, RBC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유 미생물에서 고도 처리 해가지고 여기가 주된 게 이제 TNTP, 총질소와 청인을 처리하는, 특히 총인 처리 시설이 하수 처리장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야지만이 그 녹조 현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예방하고 하려고 했었죠. 그런 사업을 했었죠. 그다음에 부유 뭐 부착 합쳐서 고도 처리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종속 영양이 아니죠. 독립이 될 것 같고. 자, 니트로박터 세균은 암모늄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뒤에 이제 제가 니트로소모나스랑 니트로박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암모늄 산화 과정이 아질산염 산화 과정보다 산소가 더 소비된다. 자, 암모늄과 그다음에 아질산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자 들어가면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모늄 그러면 NO3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여기가 이제 4개가 붙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NH4죠. 이것도 해도 NO2에서 마이너스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독립 영양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 과정, 탈질이 종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트로박터가 질산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아질산염을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이 니트로박터에 대한 내용이고, 질산화는 계속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암모니아성 질소가 니트로소모나스에 의해서 아질산성 질소로 이제 가게 되겠고, 이 아질산성 질소가 니트로박터에 의해서 질산성 질소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화에 관여하는 미생물 독립 영양이다. 탈질이 이제 종속이었고요. 질산화 과정에서는 수소가 다 튀어나가죠. 보시면은 NH3가 이제 수소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pH가 이제 감소하는데, 반대로 탈질 과정에서는 pH는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질산화는 이제 호기성 상태, 산소를 좀 소비하고 있죠. 산소가 이제 가득한 호기성 상태에서 질산화가 일어나게 되겠고, 탈질화는 이제 뭐 반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혐기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무산소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산소 반응조, 그래서 무산소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탈질은 질소가 탈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NO3, NO2, 그다음에 N2로 튀어나가게 되겠고, 이것도 중요한 거 뭘로 앞에서 제가 탈질화에 대한 설명했지만 마이크로코쿠스,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아크로노박터
이 4마리 정도는 기억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는 뭐 먹이를 이렇게 섭취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은 배가 고파. 그렇죠? 이 탄소, 유기물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영양분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친구들이 앞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걸렸기 때문에 유기물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주입할 수 있다. 이게 비율이 6대5 이렇게 되겠죠. 자, 폐기물의 자원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 퇴비와 연료 뭐 제2용타 되어 있는데 그냥 메린맛띵 나왔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그냥 주는 문제 같아요. 자원화라고 하면 다시 쓰는 건데 메립은 땅에 묻으면 땡이니까. 그래서 최종 처분 과정으로 물론 들어갑니다. 물론 이 매립을 통해서 이제 랜드필 가스라고 하죠. 이 가스가 나와요. 메탄 가스 나오고 이게 뭐 이제 보통은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 뭐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석탄이 되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퇴비와 연료와 뭐 RDF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면제 제이용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은 분해가 되고 가스가 나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번과 2, 3, 4번은 성격이 다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진 효율 향상 방법은 무엇인가? 쭉 보면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나오고 원심력 집진 장치죠. 5에서 10%를 뭐 어딘가에 뭐 뽑아가지고 뭐 해준대요. 블로다운에 대한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이걸 좀 알면 얘네들이 다 지금 이 효율이라든지 사이클론, 그러니까 원심력 집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죠. 다운워시 세류 현상이고 다운드래프트,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뭐 굴뚝의 높이라든지 뭐 바람의 속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생기는 것들이고, 홀드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세정, 그렇죠? 세정 집진 장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운워시 세류 현상이라고 한다. 연기가 풍속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굴뚝 가까이로 침강한 현상에서 튀어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운워시가 되겠고요. 자, 홀드업은 이제 충전탑 세정과 관련된 거죠. 물 막 뿌리고 이제 그 가스 뭐 잡아내는 건데 거기에서 액보유량,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둬두는 현상이 상승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운드래프트 얘는 이게 굴뚝에서 탁 튀어 나왔는데 뭐야, 건물이 높게 있네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염물, 약간 그 배가스가 바로 확산되지 못하고 한 곳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운드래프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화학적 개념은 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쉽죠. 좀 뭐라 그러지? 키워드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요 말 딱 나왔어요. 요것만 딱 해도 여기서 우리가 다 아니고 이제 화학 평형이구나. 화학 평형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A, B, C, D 있으면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C의 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다. 이렇게 딱 돼 있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평형상수는 이제 몰농도의 곱과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B다. K가 평형상수가 되겠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 둘, 셋 있어요. 자, 1초라고 하면 좀 그런가? 5초에 하나씩 뭘 집어넣어 얘를 또 5초에 하나씩 꺼내요. 그러면은 5초에 하나씩 넣으면서 동시에 꺼내는 거죠. 들어가는 속도, 나가는 속도 똑같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몇 개? 그냥 그대로 3개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 형태를 우리가 화학 평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수 하면 어디 있는 물입니까? 위에, 아래지, 아래. 그렇죠? 땅 속에 있어요.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받아야 되는데 자정작용의 속도가 느리고 유량 변화가 적다. 요건 맞죠? 천천히 합니다. 이게 오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 뭐 공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수 속에 있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천천히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유량 변화도 적겠죠. 자, 이 물이 더럽다는 얘기인데 더럽지 않죠. 깨끗해요. 부유물질 SS와 탁두의 농도는 낮다가 돼야 되겠고. 지표수보다 수질 변동이 크다. 자, 지표수가 더 크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산계수가 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가 오는 날 오고 안 오는 날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 때 있고 물량이 적을 때 있고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반대죠.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건 뭐냐면 요만큼 변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래 너만 변해 나는 괜찮아. 이게 이제 이 반대 내용이고 일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가다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주식이 한 100원 떨어졌네. 한 달 동안 공부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국지적인 환경 조건 영향을 크게 받는 상태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지하수는 이런데 지표수는 조금 덜하다. 지표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낮다. 이거는 이제 뭐 지표수보다 수질 변동이 뭐 크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죠. 음의 크기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게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NOY는 뭐고 SONE는 뭐고 PHON은 뭐냐. SON 어서 뭐 손흥민 때문에 본 것 같아. PHON 뭐 핸드폰의 폰자인데 모르겠어 이거. 근데 PA는 알아. 이 뭐예요? 파스칼 압력의 단위죠. 이게 지금 물론 나머지 세 개의 보기를 내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PA가 설마 파스칼일까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압력의 단위죠.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이 되겠고요. NOY에서 노이즈의 뭐 그쪽에서 맞나봐요. 시끄러움 정도를 표시한 단위고요. SON과 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음 진동에서 좀 중요한 그런 뭐 용어의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거, 폰 같은 게 소리의 양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단위 중 하나다 해서 설명 한 번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0.112 ppm.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여기 친절하게 V자로 썼어요. 그런데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기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기체에서의 ppm은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볼륨 대 볼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단위가 됩니까? ppm 같은 경우에는 V라고 해볼까? 밀리리터 퍼 뭐 세제곱미터 이 단위가 딱 떠올라 줘야 우리가 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냐면 근데 문제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으로 계산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약분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고 초조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 요거 견뎌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어렵진 않다. 이 농도를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그럼 뭡니까? 표준 상태지. 자, 0.122 ppm이 만약에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25도씨 2기압이다 라고 해도 그 25도씨 2기압이었던 그 친구를 0도씨 1기압으로 갖고 왔을 때 뭐예요? 똑같이 0.112 ppm 나와요. 왜? 온도 압력이 변하면 기체 부피가 바뀌죠. 그런데 누구만 바뀌냐? 얘만 바뀌냐? 아니에요. 위, 아래가 다 바뀌면서 ppm이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위를 먼저 쓰고 갑니다. 물론 뭐 여기에 0도씨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 S를 빼먹긴 했는데 자,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되냐? 얘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어떻게 돼요? 그람 분자량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2.4리터지. 자, 그러면 22.4리터가 그람 분자량, SO2의 분자량이 64인데 22.4리터가 64g이면 22.4ml는 64m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밀리리터 그 다음에 64mg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런데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래요. 그럼 얘만 바꿔주면 되겠지. 1mg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요것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약분하고 계산하다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그래서 약분되고 112랑 224 어차피 약분되면서 얘는 2고 1인데 소수점 잘 계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나누기 2 하면은 3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광 광도계로 측정한 시료의 투과율이 10%일 때 흑광도는, 자,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램버트 비어 법칙이라고 이제 뭐 쭉 이제 수질 오염, 주로 이제 수질이긴 한데 뭐 대기도 있어요. 공정 시험 기준에서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분광 광도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흑광 광도계 뭐 어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렇게 또 용어가 되거든요. 셀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입사광의 색이, 나가는 거 투과광의 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과율이 10%다라는 얘기는 들어가는 게 100이면 나오는 게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과율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각각의 세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0.1을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이 로그 값을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고비를 마실 수가 있죠. 0.1분의 1이 뭘까? 물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로그를 어떻게 한번 벗겨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분수를 좀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분의 1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큰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0이 됩니다. 로그 10은 그냥 1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뭐 로그 값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로그에 대한 계산 해라 하면은 거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모르는 수학 문제 나오면 0, 1, 마이너스 1 중에 하나 찍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요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어떤 로그의 어떤 산정을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잘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요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율 자체가 I0와 IT 결국은 입사광의 세기와 투과광의 세기를 이제 빼주는데 그걸 로그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나누기니까 빼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입실론 CL인데 이건 농도와 투과의 길이, 셀의 길이 이런 것들 어떤 관계를 램버트 비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풀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됐죠. 물론 뭐 다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었다. 자, 다음 대기 안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대기 안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옳은 거는 4번인데 접지층에서 하부 공기가 냉각되면 기층 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제한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사역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접지역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부 공기가 냉각되면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가 차가운 거, 밑에가 위에 땅. 그러면 무겁고 가벼우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안정한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제한되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뭐 새벽이라든지 우리가 이른 새벽, 늦은 밤 이럴 때 생깁니다. 자, 나머지 세 개에 대한 내용 한번 바르게 한번 고쳐보면은 대기 안정도는 건조 단열 감륜과 환경 단열 감륜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대기 안정도는 기온의 수직 분포의 함수다. 그렇죠? 위에가 지금 따뜻한 공기고 차가운 공기면 안정하구나. 위에가 차가운 공기고 밑에가 따뜻한 공기는 얘네들은 순환이 일어나겠구나. 불안정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환경 감륜이 과단열이면 대기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환경 감률만 보면 이게 아까 그 안정 조건이었죠. 밑에는 기온이 낮은 차가운 거, 위에는 따뜻한 거.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이 얘기고 역전 현상. 과단열 불안정인데 이건 뭐예요? 밑에는 따뜻한 공기, 그쵸? 기온이 높으니까 고도가 올라가면서 더 온도가 내려갔죠? 차가운 공기 이렇게 되면은 순환을 하겠다. 과단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거 이제 중립. 자, TOC. 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COD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법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TOC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TOC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한번 했었는데
요렇게 나올 줄은 사실은 예, 뭐 TOC에 대한 어떤 그 뭐 내용도 이제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 공정시험 기준 쪽에서 문제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1번이 맞죠. 공공폐수 처리사의 방류 수질 기준에 이게 들어갔다라는 내용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게 1번이 맞아요. 그쵸? 2번, 3번, 4번 몰라도 1번이 확실하면 그냥 1번 옳은 거 하나 찍고 들어가도 다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2번, 3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공정시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다면 한번 이제 들어봤다면 적정법과 ECD 검출기로 측정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적정이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뭐 딱 그 포인트, 그러니까 시약이라 그 포인트에서 바뀌는 그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고온 연소시키는 ECD로 검출, 이거는 이제 뭐 기기에 의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 그런 부분이긴 해요. TOC를 굳이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가 우리 환경과학 개론에서 다루기엔 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고 수중에 존재하는 모든 탄소협을 말한다. 총 탄소가 아니죠. 총 유기탄소죠. 그럼 유기가 있으면 무기도 있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고온 연소 산화법, 그 다음에 뭐 UV 과황산 열 산화법으로 이제 측정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존재한 총 유기탄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적당량을 산화성 촉매로 충전해 고온의 연소기에 넣은 후에 산 연소를 통해서 수중에 유기탄소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를 다 태워버리겠다, 산화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산화탄소로 산화시켜 정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만을 TOC라고 부릅니다. 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상 지정 폐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가 법에 관한 문제지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뭐 온이류 수분 함량 95% 미만이거나 고용물 5%, 그다음에 액체 상태로 pH 해가지고 2 이하인 것, 요게 이제 잘못됐죠. 10으로 나왔어요. 10.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법과 공정시험 기준에서 문제가 계속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의 지정 폐기물에 대한 이 문제는 법에서도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법에서 항상 강조했던 거 있어요. 제가 정의 부분, 정의 쪽, 이쪽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거기서 나온 내용이죠. 12.5다 이거야. 자, 실외 소음 평가 지수 중 등가 소음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거는 이제 뭐 그 정의, 이 등가 소음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소음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마이크폰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세워놓고 소음원 방향으로 세워놓고 띡 누릅니다. 그럼 지가 뭐 10분, 20분, 20분, 20분에서 기간 정해진 세팅된 시간 동안에 계속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평균 얼마다, 이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등가 소음도인데, 변동이 심한 소음의 평가 방법에서 어떨 때는 시끄럽다가 일정한 또 소음이 방출되는 어떤 그런 기계 공장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 소음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뭐 공부를 하는데 밖에 차가 뭐 계속 다녀요. 다니다 안 다닌다,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럼 거기는 소음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일단 일정한 시간 동안에 평균값 뭐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 레포트가 나갑니다. 임의의 시간 동안 변동소음 에너지를 시간적인 평균,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을 청력장애, 회화장애, 소란스러움의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 거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라 그러죠? 주관적인 어떤 그런 수 있는데, 얘는 에너지 어떤 평균값 이걸로 산정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프렌들리 식이 나왔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n분의 x는 k, c의 n분의 1, 요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쵸? 공식을 모르면 얘는 못 풉니다. 그런데 지수가 나왔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로그도 나왔는데 이번엔 또 지수까지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냥 숫자가 바로 튀어나와요. 대신에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
자, 6에서 1 됐대요. 그러면 얘가 6에서 1 된 거지. 5만큼 없어진 거예요. X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C는 뭐예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이거 얘가 1이야. 얘가 1임으로 인해서 n분의 1이 뭐가 나오든 얘는 뭐 그냥 없어지겠네? n은 1이네 또. K는 얼마입니까? 0.5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오른쪽 몇 개예요? 0.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10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M은 10. M은 뭡니까? 내가 집어넣어줘야 할 흡착제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이 된다. 뭐 어차피 결국은 뭐 지수가 그냥 바로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산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 공식을 프렌들리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수분 함량이 60%인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 함량이 20%가 되도록 건조시켰다. 건조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 감량률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이거 전체 수분 함량이 60이었으니까 여기가 60, 고형물이 40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퍼센트를 일단 뭐 질량이면 질량 단위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 편해요. 계산하기 편해요. 이게 60%예요. 퍼센트.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답니까? 20%가 됐대요. 그럼 여기 전체가 수분이, 이제는 고형물이 80%, 그렇죠? 수분이 20% 이렇게 됐어요. 얘가 수분, 고형물이라는데, 그러면 고형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40이었던 게 그대로 여기로 오니까 수분은 얼마가 이제 돼야지만이 되겠는가? 얘가 80%가 40이면 20%는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지.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수분이 60이었던 게 10이 됐구나. 얼마 없어졌어요? 50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뭐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에서 그러면은 50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 뭐예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무게 감량률, 여기에서 뭐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푼 거고, 전체 고형물 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개념 하나로 요 식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바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60%였던 게 20%가 됐으니까 슬러지 2에 대한 값이 50이에요. 처음에 100이었죠. 그러면은 감량률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없어졌는가, 제거율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50 해가지고 5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 관리법상 적용되는 폐기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약간 같은 폐기물법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법령의 문제지 않나 생각돼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 운영 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의료 폐기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뭐 폐산, 폐유, 주변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좀 들어보면은 이제 뭐 지정 폐기물의 어떤 그런 뭐 성격도 있고, 폐유, 폐산 내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도 있었죠. 그런데 가축 분뇨 관리의 이용에 의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 애매하다. 이것도 왠지 좀 폐기물일 것 같거든. 그런데 요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 상에 적용되지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한다 이거야. 난 폐기물관리법에서 얘는 그냥 안 한다. 왜 안 하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법은.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 상태의 물질,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요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물 관리법 상에 적용되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뇨,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중크롬산 칼륨에 의한 COD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또 나왔나 좀 의아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CO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환경 보존법 상의 어떤 수질의 어떤 그 기준에서 COD가 이제 다 덜어내고 TOC가 거기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COD에 대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그럼 아예 그쪽까지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실험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COD가 TOC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젠 COD가 주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가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이제 중크롬산 칼륨에 의한 요 방법에 대한 분석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COD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크롬이고 망간에 의한 방법도 있어요. 망간과 크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성 상태에서 알칼리 상태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망간법을 구분을 합니다. 자, 시료가 현탁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잘 흔들어 분치한다.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해 10% 수산화나트륨 1ml를 첨가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 2번이 중크롬산 칼륨에 의한 COD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뭐 황산은과 중크롬산 칼륨 용액을 넣은 2시간 동안 가열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실험 방법들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이런 거죠. 황산 제1철 암모늄으로 종말점까지 적정한 후 최소의 산소량으로 표현한다 되는데 뭘로 적정했냐? 이게 종말점 색깔은 뭐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D 적정법 알칼리성 과망화산 칼륨법에 의한 내용이 2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하여 다이크롬산 칼륨 일정 과량을 넣고 2시간 가열 시킨 다음 소비된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을 구하기 위해 환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이크롬산 칼륨, 이게 이제 중크롬산 칼륨이랑 같은 물질인데 이름이 수시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황산 제1철 암모늄과 용액으로 적정한 시료에 의해 소비된 다이크롬산 칼륨을 계산하기 위해 상당한 산소량을 측한다. 이게 이제 공정시험 기준 상에 있는 다이크롬산 칼륨에 대한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청록색에서 젓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적정한다. 있고 이제 뭐 이런 데에서는 부적절하다 되어 있죠. 자, BOD 측정을 위해 시료를 5배 희석 후 5일간 배양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결과를 얻었다. 이 시료의 BOD 결과치는 하고 단 식종 희석 시료와 희석 식종액 중 식종액 함유율의 B는 F는 1이다. 자, 이 문제가 뭐야 이거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줬어요. 문제 조건으로. 그게 뭐냐? F값. 얘를 그냥 줬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BOD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OD는 뭐냐? 일단 물 속에 산소가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있는데 이 유기물을 뭐로 퉁친 거예요? 산소의 양으로 퉁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없어졌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BOD, 소모 BOD, 그렇죠? 6개 있었다 칩시다. 이게 5일 후에 몇 개 없어졌냐면 2개 없어졌어요. 그러면 BOD5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2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진 양이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 6에서 뭘 빼줬어요? 4를 빼줬어요. 그러면 2가 되겠죠? 즉 시료의 DO 값, 첫 번째 초기 DO가 9면 5일 후 DO가 4.3이다. 그러면은 9에서 4.3을 뺀 만큼이 이 물의 BOD5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유기물의 양을 결국 알아내줘야 돼요. 순수하게 여기에 유기물의 그 물속에 들어있는 그 유기물에 대한 상당한 산소가 얼마나를 나가지고 계산할 건데 이거를 희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식종 희석했어요. 즉 물을 좀 이렇게 농도를 줄이기는 줄이는데 그때 물 농도를 이 원수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이 들어있는 물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 그걸 갖다 우리가 식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에는 같이 뭐예요? 그 유기물 같은 게 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산소의 값이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산소 BOD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BOD5에서 이거의 BOD5를 빼줘야지만이 순수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에 대한 BOD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거랑 여기서 여기 뺀 거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또 없는 물을 갖다가 넣어서 희석을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없어요? 미생물이 없어. 그래서 미생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BOD의 어떤 그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얘야. 자, 그러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뭐 함유율을 얼마로 할 거냐를 만약에 산정하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그냥 딱 F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를 또 빼요. 그냥 곱하기 F를 한 다음에 전체에 뭘 해줘요? 희석 배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뭐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소수점을 계산도 해야 되고 곱하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D1-D2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B1-B2가 어디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빼.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가로가 있으니까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고 해도 되고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9.32 더하기 9.12 하고 9 마이너스 4.3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뭐 편하게 곱하기 1 F 값을 보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곱하기 5 희석 배율 계산하시면은 22.5 mg/L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가 희석 시료 중 식종액 함유율 X%와 희석한 식종액 중에 식종액 함유율 Y의 B인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고 안 하고 그냥 준 거죠. F. 자, 대기에 존재하는 다음 기체 중 부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산소, 메탄, 아르곤, 질소. 일단 질소, 아르곤은 이렇게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소는 꼭 필요한 거고. 메탄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연료로만 갖다가 쓰면 좋긴 하겠지만 그 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탄이 가장 적은 그런 농도와 부피를 갖습니다. 쭉 해놨는데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이제 원래는 0.03에서 360 ppm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뭐 보면은 뭐 서울에서 뭐 460이 나왔어요. 뭐 이런 가끔 뉴스도 보고 엄청 이렇게 옛날에 360 ppm이지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03에서 0.04% 이거 ppm을 바꾸면 이제 곱하기 만 하면 되니까 뭐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질소 뭐 78.088, 산소 20.949, 아르곤 0.93. 그 다음에 메탄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굉장히 작겠죠. 자, 대형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채워지는 선박 평형수의 처리에 있어서 유해 부산물 발생이 없는 처리 방식은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뭐 잘 주위에서 읽어보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UV인데 자, 이 선박 평형수는 뭐냐? 배가 우리가 종이 그런 조그마한 배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이게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대형 선박은 보통은 엄청난 많은 짐들을 이제 실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수평을 딱 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짐을 갖다 이만큼 쌓아놓을 수도 있고 이만큼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또는 이게 딱딱 5대5로 정확하게 무게를 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한쪽으로 기울 것 같으면은 이 속에 있는 물을 넣고 빼고를 하면서 이 배의 평형을 잡는 거죠. 그 물이 선박 평형수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넣었다 내일 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막 한참 갔다가 또 이게 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물을 어디다 버리냐? 그냥 바다에 버리게 수밖에 없겠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그냥 버리면은 해양에 오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처리를 해서 보내는데 그때 부산물 발생이 없는 어떤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냐. 이건 대부분 다 보면 어떤 거예요? 소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물을 집어넣을 때는
이거 뺄 때는 이거예요. 배수와 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분해, 화학약품, 뭐 오존 이런 것들은 필터 뭐 이런 것들 거쳐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을 배출할 때는 중화를 거쳐서 이제 중화를 한 후에 다시 배수하게 돼 있고요. UV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배수할 때도 그냥 UV만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발생이 없는 거는 UV에 의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활성물질이 여기는 다 생성되고 사용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UV에 의한 방법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방법들은 우리가 폐수 처리에서 소독과 관련해서 UV, 그다음에 염소 소독, 그다음에 오존 뭐 이런 방법들이 가지고 유사합니다. 그러한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는 거죠. 선박 평형수는 뭐냐? 선박 운항 때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밑바닥 혹은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 요걸 이제 우리가 선박 평형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 평형수가 이제 그 생태계의 어떤 교란, 수질 환경 오염 물질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집어넣고 쭉 가다가 다시 또 물 버리고 내릴 때도 물을 버리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짐을 이제 내려야 되겠죠. 동시에 딱 떠가지고 한 방에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양에 어떤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BMWS에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참고로 한번 쭉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리화학적인 방법, UV, 오존, 화학물질 첨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표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활성물질이라는 건 이제 뭐 병원균, 유해 수증 물질, 뭐 바이러스, 균류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022년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좀 어렵고 난이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이 전년도 2021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2021년도 기출이 너무 쉬웠어요. 요 전년도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살짝 좀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출의 유형, 그다음에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었던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쉽게 점수를 많이 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